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자, 우리들의 시간여행 또 이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지금이 또 8월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을 떠올려보면 정말 솔직히 그 군대에서 훈련받던 생각이 나요. 그 요즘에 보면 약간 그 땅 냄새, 흙 냄새 이런 거 좀 나잖아요. 그 바닥에서 굴렀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기억이 또 오래 가죠. 네. 이런 분위기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데.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란 영화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8월이 되면 항상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날씨는 더워도 저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의 과거엔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1945년 8월 6일 새벽, 서태평양의 미군 공군기지에서 B-29 폭격기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일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던 히로시마 상공에 도착한 미군 폭격기는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고도 9,750m 상공에서 투하된 폭탄이 자동 폭발 고도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7초였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구름은 18km 상공까지 치솟았고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km 이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름 71cm, 무게 4톤의 이 핵폭탄은 강력한 폭발과 함께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 최초의 핵공격이잖아요. 네. 이 강력 폭약 2만 톤의 위력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일본은 아마 핵공격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일본으로 세대의 공군기가 본토에 접근하는 걸 추적하고 또 공습 경보를 발효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 소규모 편대가 위협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취소했다고 해요. 또 폭격기를 방해하기 위한 전투기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전쟁 수행 능력을 잃을 때까지 원폭 투하를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사흘 뒤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239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후 8월 10일, 일본은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5일 후에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은 개전 5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창 여름 휴가철이었던 1997년 8월 6일, 승객과 승무원 등 254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휴양지 괌의 아가냐 공항에 착륙하다 니미츠힐 밀림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짙은 어둠에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 공항의 활공각 유도장치 시설의 작동이 중단되고 최저 안전고도 경보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에서 조종사가 유관에 의존해 착륙하려다가 참사가 빚어졌는데요. 정말 큰 사고였네요. 네, 이 사고로 안전기준이 미달돼서 스타얼라이언스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했고요. 또 당시 탑승객 중에는 가족 단위 탑승객도 많아서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네. 괌 현지 공항에 계기 착륙 장치 중 활공각 지식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ILS 그라이드 스로프의 고장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년여의 조사 끝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악천후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믿은 조종사의 실수와 안전장치의 오작동, 미국 연방항공국의 관제시설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종사 과실보다 미국 측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상자와 유가족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류의 과학문화축전 대전엑스포가 새로운 도약에서의 길을 주제로 1993년 8월 6일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개회식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상부 요인과 외교사절 등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도룡지구 박람회장에서 열렸는데요. 당시 대전 엑스포는 북한을 제외한 세계 108개 나라와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엑스포는 처음이었죠? 네, 맞아요. 참가는 1893년부터 했는데요. 100년 만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개최국이 된 거죠. 대전 엑스포는 11월 3일까지 93일 동안 다양한 전시관과 2천여 회에 이르는 문화행사로 국내외 관람객 1,400만여 명을 끌어들였는데요. 아니, 저는 저때 귀여운 신생아 때였거든요. 오. 그래서 기억이 없어요. 가보셨겠죠? 저요? 네. 아니, 저도 아주 어려서 막 그냥 응애 할 때였어요. 어이없네. 사실 뭐 어렸을 때 그 네. 대전 엑스포 관련된 아주 유명한 캐릭터 있잖아요. 꿈돌이. 아. 꿈돌이 인형은 사실 집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당시 대전 엑스포는 개발도상국에서 열린 최초의 국제 박람회 기구 공인 박람회였는데요. 개최된 지 어느덧 30년이 다가오고 있는 대전 엑스포. 한국 엑스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32년에는 제1회 베니스 영화제가 개막하기도 했습니다. 오, 베니스 영화제. 네. 우리 한국 영화도 그 영화제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맞아요. 고 강수연 배우가 생전에 여우주연상을 받으신 적이 있기도 하고요. 또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프랑스의 칸, 독일 베를린보다 동양권 영화에 일찍 관심을 보였습니다. 1951년 일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 그리고 1957년 인도 사티야지트 레이 감독의 아파라지토 등이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또 2012년에는 우리나라 영화 피에타도 수상했고요. 동양권에 먼저 관심을 가졌던 영화제다. 네. 이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의미가 있죠. 또 1610년에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총 25권으로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의학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우리나라 한의학의 큰 뿌리가 완성된 날이죠. 네. 제가 또 허준 드라마를 보고 자란 허준 키즈라서 감명이 허준 퀴즈. 깊네요. 네. 줄을 서시오. 이거 아세요? 사실 저는 그 드라마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왜 잘 알고 있냐면 제가 그 예진아 씨가 거기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제 별명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불리는 별명이 예진아 씨예요. 고시대 때 이제. 전국의 예진이가 다 그때 맞아요. 뒤에 다 아씨가 붙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부톤섬에서 토속어인 찌아찌아어를 표기할 공식 문자로 한글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